내셔야 합니다. 더는 못 가겠다. 조금만 더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설 사랑방입니다. 26년 3월 10일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0살 아이가 새벽 찬바람 속에 대문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차가웠고 계모의 입가엔 냉소가 번졌지요. 빈손으로 쫓겨난 그 아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속에서 굶고 떨고 쓰러지면서도 그 아이는 단 한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었지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다만 빈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되찾을 준비를 갖추고서 말이지요. 오늘 전설 사람방에서는 한 소년의 눈물이 한 남자의 복수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라도 나주 장터에는 조선팔도 상인들이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는 상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흥상단이었지요. 장터 한가운데 자리 잡은 대흥상단 마당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짐 수레가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쌀, 자루와 면포, 약재 상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행수들은 하루 종일 장부를 넘기며 분주히 움직였지요. 대방 서만석은 빈손으로 장사를 시작해 10수년 만에 나주 최고의 상단을 일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으니 바로 10살 난 서진우였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장부를 들여다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상인에게는 약재를 팔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만석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지난번에도 돈을 늦게 갚았습니다. 그전에도 그랬고요. 3번이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만석이 장부를 살펴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어린 녀석이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옆에서 듣고 있던 연화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연화야, 그렇게 쳐다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은 줄 알겠다. 연화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도련님, 진심으로 드린 말씀인데요. 알아. 그래서 더 무섭다는 거다. 행수들이 뒤에서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흘겼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지고 말았지요. 서만석이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상인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우의 삶은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집안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정씨라는 여인이 드나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몸이 약해진 김씨 부인을 돕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하인들도 하나둘 정씨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씨에게는 도현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진우보다 2살 위, 몸집이 크고 성질이 거칠었지요. 어느 날 도현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애가 있으면 제가 상단을 물려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씨의 눈빛이 잠시 번뜩였습니다. 걱정 말거라.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도현은 그때 알지 못했지요. 며칠 뒤 상단에는 무당이 들어왔습니다. 정씨가 몰래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무당은 구판을 벌이더니 갑자기 진우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 아이의 사주에 큰 살이 끼었습니다. 저 아이가 이 집에 있는 한 상단에 피바람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정 씨는 즉시 서만석에게 말했습니다. 대방어른, 무당의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도련님의 사주가 상단을 해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조용하고 집요하게.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이 집을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그러나 10살 소년의 종에 불과한 연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 김씨 부인의 병세도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연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연화야, 이리 오너라. 연화가 급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김씨 부인은 베개 밑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손에 꼭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 두어라. 진우의 것이다. 때가 되면 전해 주거라. 연화가 놀라 물었습니다. 마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님께서 직접 도련님께. 부인이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믿을 사람은 너 하나뿐이다. 그리고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를 부탁한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도련님을 모시겠습니다. 부인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뒤 서만석은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예, 아버지. 서만석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너는 잠시 이 집을 떠나 있어야 하겠다. 강원도 산골에 가 있어라. 곧 다시 부르겠다. 진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곧이라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요? 서만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10살 소년 서진우는 나주 대흥상단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는 연화가 조용히 따라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산길이 깊어지면서 진우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배도 고팠지요. 개울가에 멈추어 연화가 마른 떡 몇 조각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도련님 먼저 드십시오. 진우는 떡을 반 떼어 연화에게 내밀었습니다. 너도 먹어. 저는 괜찮습니다. 연화야, 배고프면서 괜찮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야. 그런데 왜 자꾸 그러는 거냐? 연화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결국 떡을 받아들며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봐, 솔직하니까 좋잖아. 연화가 눈을 흘겼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잠시 후 연화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련님, 그 옷 벗으셔야 합니다. 이 산속에서 비단 옷을 입고 다니시면 위험합니다. 진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어머니가 지어준 옷이다.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이를 악물고 도포를 붙잡아 힘껏 잡아뜯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야.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고개를 숙여 감추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진우가 웃었습니다. 연화야. 예. 그렇게 세게 뜯으면 옷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찢어지겠다. 연화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도련님, 이런 상황에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울지 마. 나도 안다. 우리를 쫓아낸 거잖아.
그래도 괜찮다. 어차피 돌아갈 거니까. 연화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언제요? 진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더 큰 상인이 되면. 바람이 산을 지나며 두 사람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산골짜기에서 조용히 울고 있던 것은 연화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10살 소년 서진우의 어린 시절도 그 자리에서 함께 찢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비단 도포가 찢어지던 날 이후로 길은 더 험해졌습니다. 산은 점점 깊어졌고 사람 그림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밤이 되면 숲은 짐승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지요. 10살 소년에게 그 길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우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다 결국 길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연화야, 더는 못 가겠다. 연화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조금만 더 가십시오. 배가 너무 고프다. 다리도 안 움직인다. 연화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산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는 순간 숲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숲속에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등에는 커다란 약초 망태기를 메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요. 노인이 두 사람을 한참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아이가 웬일이냐? 연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나주에서 왔습니다. 나주라 혹시 대흥상단 서만석 대방의 아들이냐? 연화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분을 아십니까? 옛날에 약재 거래를 몇 번 했지. 노인이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허허, 대방 아들이 이런 꼴이 되었단 말이냐.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따라와라. 죽지 않으려면. 그렇게 두 사람은 두암 노인을 따라 산속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진우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지요. 두암 노인의 움막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말린 약초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작은 화덕에서는 불이 타고 있었지요. 노인이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죽이나 좀 먹어라. 진우는 그릇을 받자마자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암 노인이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어허, 그러다 그릇까지 씹어 먹겠구나. 진우가 멈추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릇은 좀 딱딱할 것 같습니다. 연화가 소스라쳤습니다. 도련님, 어르신 앞에서 그런 말씀을. 두암 노인이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배고픈 놈이 솔직한 법이지. 괜찮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따뜻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진우의 마음속에는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나주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우의 어머니 김씨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암 노인에게 약재를 사러 온 떠돌이 상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지요. 연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훗날 나주 장터에 조용히 퍼진 소문에 따르면 정 씨가 부인의 음식에 몸에 해로운 것을 몰래 넣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진우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도련님. 진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우십니까? 한참 만에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진우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그날 밤 움막 안에는 바람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두 앞 노인이 망태기를 메고 나서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약초 캐러 간다. 따라와라. 진우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저도요. 여기서는 먹으려면 일해야 한다. 연화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도련님이 아직 어렸어. 두 앞 노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리다고 굶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산에서는 울고 있는 놈부터 죽는다. 진우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연화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두 앞 노인이 연화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움막 지켜라. 예? 진우가 뒤돌아씩 웃었습니다. 연화야, 움막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도련님, 이따 맛있는 약초 캐다 줄게. 연화가 두 손을 모으고 외쳤습니다. 약초를 왜 먹습니까? 두 앞 노인이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참 씩씩하구나. 그날부터 진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가파른 산길에 몇 번이나 넘어졌고 가시덤불에 팔이 긁혀 피가 나기도 했지요. 그러나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앞 노인이 멈추며 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나무입니다. 잘 봐라. 진우가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나무 뿌리 근처에 작은 잎이 보였습니다. 아, 약초입니다. 두 앞 노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조금 보이는구나. 저녁에 돌아오자 연화가 달려 나왔습니다. 도련님, 많이 다치셨습니까? 좀 긁혔다. 어머, 팔이 왜 이렇게? 진우가 팔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긴요. 이리 주십시오. 연화가 진우의 팔을 잡아당겨 약초즙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아야, 약보다 내 손이 더 아프다. 가만 계십시오. 두 앞 노인이 그 모습을 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그렇게 첫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앞 노인이 말했습니다. 약초를 모르는 놈은 산에서 죽고 사람을 모르는 놈은 장터에서 죽는다. 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왜 장터로 내려가지 않으십니까? 두 앞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졌으니까. 누구한테요? 사람한테. 진우는 그 말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연화가 옆에서 식은 죽을 데우다 말했습니다. 도련님, 드십시오. 연화야. 예. 고맙다. 연화가 멈칫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니, 진짜로.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에 저 산 어딘가에 묻혔다. 연화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도련님, 왜 그런 말씀을?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연화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네. 그날 밤 산속 움막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처럼 진우의 마음속에도 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언젠가 반드시 나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세월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산속에서의 하루하루는 고단했지만 진우는 그 속에서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초 하나 제대로 찾지 못하던 아이가 어느새 두암 노인보다 먼저 산속을 헤집고 다니는 날도 생겼지요. 10살이던 소녀는 어느덧 15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이었습니다. 나주에서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서만석이 끝내 눈을 감았다는 소식이었지요. 몸에 맞지 않는 약을 오래 드신 탓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떠돌이 상인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 씨가 들인 약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그 소식을 듣고 사흘 동안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두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 한 그릇을 문 앞에 놓아두었을 뿐이지요. 연화는 진우 곁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예, 도련님. 나 이제 장사 배울 거다. 연화가 놀라 물었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다. 오래 생각했다. 진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두암 노인에게 장사를 가르쳐 달라고 졸랐습니다. 어르신, 저 장터에 내려가고 싶습니다. 두암 노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약초도 다 못 외웠는데 장터는 무슨. 다 외웠습니다. 그래? 저기 저 잎이 뭐냐? 삽주입니다. 소화했습니다. 그 옆에 것은? 더덕입니다. 뿌리가 약재로 쓰이지요. 두암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옆에 자그마한 것은? 진유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으름덩굴입니까? 두암 노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틀렸다. 쥐방울 덩굴이다. 진유가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하나 틀렸으니까 아직 멀었구나. 어르신, 그건 너무하십니다. 뒤에서 연화가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유가 연화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너는 왜 웃냐? 안 웃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잖아. 연화가 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두암 노인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장터에 데려가마. 그날부터 진우는 두암 노인을 따라 장터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초를 파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두암 노인 옆에 앉아 값을 부르고 흥정을 하는 일이었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이 약초 한 냥 반에 주시오.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2냥입니다. 어린 녀석이 뭘 안다고. 진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윗장터에서 2냥 반에 팔렸습니다. 2냥이면 오히려 싸게 드리는 겁니다. 상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냥에 사겠소. 그 모습을 본 두암 노인이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얼마에 팔았느냐? 2냥입니다. 노인이 잠시 진우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장사를 할 놈이구나. 그 말 한마디가 진우에게는 그 어떤 칭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15이던 진우는 어느새 20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훌쩍 자랐고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지요. 그 사이 진우는 두암 노인의 약초 거래를 넘어 강원도 일대 장터를 직접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초 하나로 시작한 장사가 어느새 포목과 곡물, 약재를 아우르는 규모로 커져 있었지요. 강원도 장터에서는 젊은 상인 서진우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오늘 원주 장터 상인이 도련님한테 직접 거래하자고 찾아왔습니다. 알고 있다. 만나실 겁니까? 내일 만나겠다고 해. 연화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오늘은 안 만나십니까? 진우가 웃었습니다. 장사는 급한 놈이 지는 법이다. 연화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암 어르신 말씀이네요. 맞다. 그 말이 아직도 제일 옳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많이 크셨습니다. 진유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연화야, 그렇게 쳐다보면 또 얼굴에 뭐가 묻은 줄 알겠다. 도련님은 10살 때부터 그 농담만 하십니다. 왜, 아직도 잘 통하잖아. 연화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진유가 말했습니다. 두암 어르신. 두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산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두암 노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드디어 가려는 게냐? 어르신은 알고 계셨습니까?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산에 있는 놈의 눈은 고요하지. 하지만 장터로 갈 놈의 눈은 바람이 분다. 진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암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이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가져가라.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 산에 올라왔을 때 내가 쓰던 약초 주머니다.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잊지 마라. 진유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암 노인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주에 가거든 크게 성공해라. 그게 나한테 인사하는 거다. 연화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평안히 계십시오. 두암 노인이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참 오래 울었구나. 10년 내내 울었습니다. 두암 노인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래도 안 도망가고 있었으니 대단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진우와 연화는 짐을 꾸렸습니다. 산속에서 지낸 10년이 그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움막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암 노인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암 노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대신 크게 성공해라. 그렇게 두 사람은 산을 떠났습니다. 10년 전 어린 소년이 울며 걸어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0살 청년의 걸음은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한참을 걷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응. 무섭지 않으십니까? 진우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무섭다. 연화가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야 하잖아. 연화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시겠지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마침내 나주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짐수레와 상인들, 장사꾼들의 고함 소리가 가득했지요. 진우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대흥상단의 대문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번성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은 한산했고 창고 문도 절반쯤 닫혀 있었지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상단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진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장터를 보면 알 수 있어.
그때였습니다. 대흥상단 대문에서 한 사내가 나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허세 가득한 걸음을 걷는 젊은 사내였지요. 연화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도현입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10년 전 자신을 쫓아냈던 그 집. 어머니와 아버지를 앗아간 그 집 앞에 서진우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울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물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해야지. 어떤 장사요? 진우가 대흥상단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10년 전에 빼앗긴 것을 되찾는 장사. 바람이 나주 장터를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복수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주 장터의 공기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흥상단은 여전히 장터 한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활기가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빈 수레가 늘어났고 창고 문은 절반쯤 닫혀 있었지요. 진우는 며칠 동안 장터를 조용히 돌아다녔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을 살피고 물건 값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지요. 그리고 나주 장터에는 조용한 소문이 하나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에서 큰 장사를 하는 젊은 상인이 나주에 들어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상인의 이름은 박도윤. 출신도 모르고 나이도 가늠하기 어려운 젊은 상인이었지만 강원도 장터에서는 이미 이름이 꽤 알려진 인물이라 했지요. 아무도 그가 대흥상단의 옛 적장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소문이 장터에 퍼졌습니다. 진우가 웃었습니다. 잘 됐구나. 도현이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야 찾아오지. 연화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박도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진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장사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이름이 하는 게 아니다. 연화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도련님 이름은 서진우이신데 곧 돌려받을 거다. 이름도 상단도. 그날 저녁 나주 장터 술집에서 작은 연회가 열렸습니다. 상인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도현도 있었지요. 화려한 비단옷에 허리에는 값비싼 놀이개까지 달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 소문난 박상인인가? 진우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도윤이라 합니다. 그저 작은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도현이 크게 웃었습니다. 겸손도 지나치면 재미없지. 강원도에서 포목이며 약재며 싹쓸이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과찬이십니다. 나주에는 어쩐 일로 왔나? 진우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장사를 하러 왔습니다. 마침 귀한 소식을 하나 들었지요. 도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소식? 진우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곧 청나라 상단이 큰 물건을 찾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물건? 약재입니다. 특히 인삼을 대량으로 찾고 있습니다. 술집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값이 평소보다 10배는 뛸 것입니다. 도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10배라고? 예. 하지만 물건을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꽤 필요하지요. 도현이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소. 진유가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대흥상단이 참여하신다면 저야 영광이지요. 도현이 크게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좋다. 이번 장사로 나주 장터를 뒤집어 보겠소. 연화는 술상 뒤편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발로 덫 속에 걸어 들어가고 있구나. 며칠 뒤였습니다. 대흥상단에서는 대대적으로 인삼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곳곳에서 인삼 상인들이 몰려들었지요. 그러나 그 인삼 상인들은 대부분 진우가 미리 풀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부터 몇 달 동안 진우가 준비해 둔 차들이었지요. 그들이 내놓은 인삼은 겉보기에는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형편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도현은 그것도 모른 채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좋다. 전부 사라. 행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너무 많이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도현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걱정 마라. 청나라 상단이 오면 전부 팔린다. 창고는 금세 인삼 상자로 가득 찼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사들여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진유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눈을 가린다. 그래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진유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야,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잊었느냐? 연화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나도 잊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나면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거다. 연화가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미워하는데도 힘이 든다. 그 힘을 장사에 써야지. 연화가 피식 웃다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자 도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도현이 박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하오. 진우가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 말했습니다. 제가 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요? 다만 장사는 장사이니 담보가 필요합니다. 도현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흥상단의 창고와 땅 문서를 담보로 잡으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진우는 아무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쓰겠습니다. 그날 밤 대흥상단의 모든 재산이 한 장의 계약서에 담겼습니다. 도현은 그것이 덫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연화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응. 계약서를 받으실 때 손이 떨리지 않으셨습니까? 진우가 잠시 대답하지 않다가 말했습니다. 떨렸다. 연화가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장사지. 연화가 피식 웃다가 이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왜 우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납니다. 진유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 끝나면 실컷 울어라. 그때는 나도 같이 울어줄게. 장터에 새로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청나라 사신단이 나주에 들어왔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장터 전체로 퍼졌습니다. 대흥상단 안에서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도현이 기쁜 얼굴로 외쳤습니다. 왔다. 드디어 왔다. 정씨 부인도 창고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현아,
이번 장사만 성공하면 대흥상단은 다시 예전처럼 될 것이다. 물론입니다, 어머니. 그러나 진우는 조용히 창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곧입니까?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끝난다. 연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련님 내일 진짜 이름을 밝히실 겁니까? 진우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야지. 박도윤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 두렵지 않으십니까? 진우가 잠시 웃었습니다. 10살 때 저 대문을 나설 때보다 더 두렵겠냐.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청나라 사신단이 대흥상단 창고를 찾아왔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인삼 상자들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그러나 사신단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삼이요? 상자 안에는 인삼처럼 생긴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냄새도 없고 약성도 없는 가짜였지요.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사신단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거래는 없던 일로 하겠소. 대흥상단 마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현아, 어떻게 된 일이냐? 도현은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때 창고 입구에서 조용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젊은 사내였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상인. 그 사내는 조용히 창고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장사가 뜻대로 되지 않았군요. 그리고 품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남아 있습니다. 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지금 당장 가져가겠다는 것이냐?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 달 드리겠습니다. 한 달 안에 돈을 갚으시면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정 씨의 얼굴에 잠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진우가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사는 공정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우가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한 달 뒤 모든 것이 끝나는 날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진우의 뒤를 따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구나. 바람이 대흥상단 마당을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정 씨는 나주 장터의 모든 상인을 찾아다녔습니다. 돈을 좀 빌려주시오. 사정이 급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장사가 좋지 않아서요. 대흥상단이 가짜 인삼 사건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이미 장터 전체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도현도 여러 고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같았습니다. 대흥상단에 돈을 빌려주라고? 미쳤나? 날이 갈수록 상단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도현아, 돈은 구했느냐? 아직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마침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대흥상단 대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젊은 사내와 그 뒤에 조용히 선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낯선 사람들이 더 서 있었습니다. 나주 관아에서 나온 관리 2명이었습니다. 허리에 패를 차고 단단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문지기가 급히 뛰어 들어갔습니다. 마님, 그 박상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관아 사람들도 함께입니다.
잠시 후 정 씨와 도현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관리들을 보는 순간 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돈은 준비되었습니까? 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오. 진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들였습니다. 그래도 한 달이 너무 짧지 않소. 장사라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시오? 진유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점은 잘 압니다. 그래서 한 달을 들인 것입니다. 도현이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보시오, 박상인. 아무리 계약이라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오? 우리가 대흥상단을 얼마나 오래 지켜왔는지 아시오? 진유가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럴 수 있소. 계약은 계약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씨 부인.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화, 내가 왜 여기에? 연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진우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정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전 이 집에서 쫓겨난 대흥상단의 적장자 서진우 도련님이십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고? 정 씨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진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만입니다, 마님. 정 씨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너 살아 있었구나. 마님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도현이 넋을 잃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박도윤이라는 이름은 빌린 이름입니다. 오늘로 돌려드리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 씨가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봐다오. 응, 그래도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정이 없겠느냐. 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님. 응, 말해라.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무릎을 꿇으셨을 겁니다. 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유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지막에 그렇게 약해지셨겠지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1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마님께서는 그분들께 기회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도현이 다가서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보시오, 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오. 우리가 그래도 한 집안 식구였는데. 진유가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 씨. 왜요? 한 집안 식구라는 말은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던 날 새벽에 하셨어야 했습니다. 도현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진유가 관리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대로 집행해 주십시오. 관리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주 관아의 명으로 집행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대흥상단의 재산 일체는 서진우에게 귀속됩니다. 정 씨와 도현은 오늘로 이 상단을 떠나십시오. 정 씨가 마당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이 집을 얼마나 지켰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도현이 진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법이 이렇게 야박한 법이 어디 있소. 우리한테도 할 말이 있소.
관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는 나주 관하에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관하에 직접 오십시오. 진우는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진우에게 매달렸습니다. 진우야, 제발 한 번만 봐다오. 내가 다 잘못했다. 응,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응. 저도 10살에 어디 가서 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한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품에서 작은 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님과 다르게 하겠습니다. 길 떠나시는 노자는 드리겠습니다. 정 씨가 멈칫했습니다. 도현의 눈에도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지요. 진우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부디 다른 곳에서 평안히 사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대응상단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인삼 사건으로 땅에 떨어진 상단의 이름을 되살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저었지요. 대흥상단이 다시 제대로 되겠어. 그러나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터 상인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며 말했습니다. 대흥상단 서진우입니다. 앞으로 공정한 장사를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어떤 상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이야 쉽지. 말이 아니라 장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화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 상인은 좀 어렵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부터 잡아야 나머지가 따라오는 법이다. 연화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두암 어르신 말씀이 또 나왔네요. 반년이 지나자 장터 상인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대흥상단 마당에는 다시 짐수레가 드나들었지요. 그리고 진우는 번 돈을 혼자 쌓아 두지 않았습니다. 장터 어귀에 약방을 세워 가난한 이들이 돈 없이도 약을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흉년이 드는 해에는 곡식 창고를 여러 마을에 나누었지요. 어린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서당도 세웠습니다. 나주 장터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흥상단 서대방은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야. 번 돈을 다시 마을에 뿌리잖아. 그런 상인이 어디 있나. 어느 날 장터 노인 한 분이 진우를 찾아왔습니다. 대방어른, 우리 손자 녀석이 서당 덕분에 글을 배웠다오. 고맙소.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장사 배우러 오라 하십시오. 노인이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욕심도 많으시지. 연화가 뒤에서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연화야, 좋은 상인 키우는 것도 마을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갖다 붙이시면 할 말이 없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진우가 조용히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연화야,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자.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나주 외곽이 아트막한 언덕이었습니다. 소나무가 줄지어 선 그 언덕에는 두 개의 묘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서만석과 김씨 부인의 묘였습니다. 진우는 묘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지나가며 낮게 울었습니다. 연화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만에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흥상단 다시 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잘 돌보고 있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살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진유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 끝나면 실컷 울어라 했잖아. 예. 오늘은 울어도 된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소나무 사이로 내려앉고 바람이 조용히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고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흥상단은 이제 나주를 넘어 조선 팔도에 이름이 알려지는 상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상단 마루에 앉아 장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차를 한 잔 가져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왜 10살 때 산길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큰 상인이 되면 돌아오겠다고 했지. 됐냐고 물으실 겁니까? 됐냐? 연화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충분히 됐습니다. 진우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나주 장터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비단 도포가 찢어지던 산골짜기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나주에서 가장 믿음직한 상인이,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0년 동안 약속을 지켜온 사람, 연화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주셔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